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무역 계약이나 아니면 무역 결제 파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무역 규범 파트 쪽에 대무역법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 4부에 대무역법 이렇게 해놓고 1장에는 대무역 관리부터 쭉 출제 예상 문제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무역법, 특히 무역규범 쪽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법도 그렇고 관세법도 그렇고 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실 내용들은 대무역법, 다음에 보실 내용들은 관세법 내용입니다. 자,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무역법은. 자, 접근 전략 한번 볼게요. 대무역법은 무역규범 40문제 중에서 12문항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규범 파트는 관세법 내용하고 대무역법 이렇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체계적인 공부 방법은 대무역법, 시행령, 관리 규정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대무역법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법은 대신에 관리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기출 트렌드 보시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와 인정 금액들,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 콘텐츠 자체가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꾸려져 있으니까, 이 내용은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대무역 관리. 자, 대무역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무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수출입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대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대무역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조지폐라든지 아니면 모조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수출입을 하게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품이 뭔가 위험한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인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노트북인데 마찬가지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자, 1번에 대무역 관리의 의의 보실게요. 무역은 국제 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시행하면서도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수출입 거래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무역관리는 무역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무역에 관한 제법규에 의해서 경제주체의 무역거래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소극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년 1월 신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무역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요, 무역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하단에 국제무역 흐름도 그림 내용을 보시면요, 계약 부분이 나와 있고, 계약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던 CISG하고 인코텀즈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제는 UCP 600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파트는 MIA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운송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나 아니면 중재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무역관리제도라 함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수출입 거래를 통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자유화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할 수 있게. 근데 100% 완전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이 안 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 받아야지만 거래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놨지만 100% 완전 자율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3번의 무역관리 관련법. 우리가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무역에 관한 3대 기본법, 이거를 무역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을 무역의 기본 3법으로 분리하며 대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최고 관리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에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고 장관으로 두고 있다. 자, 이제 이번에 대무역법 배우시고 다음에 관세법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양쪽의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타이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정의는 대무역법하고 관세법하고 달라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을 두 개의 법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시험 문제에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학습을 해 주셔야겠죠. 자, 4번의 대무역법의 본질, 대무역법의 목적. 이거 체크포인트 중요합니다. 이 법은 대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면요, A하고 B 국가가 있어요. 얘가 수출 100원 했어요. 얘는 그러면 수입 100원을 한 거죠. 얘가 수입 50원을 했어요. 그럼 얘가 수출 50원 한 거죠. 이렇게 양 국가의 거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뭐 수출 100원 했고 수입 100원 했으면 적어도 한 뭐 9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이 엄청 많고 수출이 적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외화를 주고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들을 대충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표가 반대가 돼요. 수입이 조금이에요. 수출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의 확대, 통상은 뭐 우리 무역 거래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건 대무역법 1조에 목적 나와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요거를 하나하나 단위 끊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대무역의 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번 국제수지의 균형, 통상 확대의 도모. 3번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 이런 것들은 딱 그 단위 단위로 끊어가지고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2번에 대무역법의 특성.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몇 개만 볼게요. 국제성, 대외적 성격, 그다음에 종합성, 규제 대상의 포괄성, 위임 입법성, 산업통상부 장관의 무역관리 권한의 전속,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대무역법의 운용 원칙 보시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무역 제한의 최소화. 결국에는 제한은 있다는 말이에요. 제한은 있지만 최소화시키겠다.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자,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했고, 다음에 5번 무역 거래자의 관리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에 무역 거래자 나와 있습니다. 무역 거래자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 수입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무역 거래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무역 거래자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는 거고요. 2번에 무역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무역업자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인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본인이 책임지면서 결국에는 그 물건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 수출입 대행. 무역업자가 대행 위탁자의 대행 계획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무역 대리업자와 구별된다. 우리 수출입 대행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출입 대행자, 대행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에 4번 무역 대리업자.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이 사람이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까지.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의 이중관리. 1번에 대무역법상 무역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무역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자, 뭔가 조금 그런 100% 자율화 느낌은 아니죠. 이런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받아야지만 무역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다. 2번에 인간의 건강, 안전, 환경, 미풍양속 등의 경제 외적인 부분에 관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개별법에서 별도로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7번에 전문무역상사. 1번에 종합무역상사는 2009년 8월 대무역법 개정에 따라 본 제도가 삭제되어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이런 것들은요, 그냥 대형 수출입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회사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많은 어떤 특혜를 줬었습니다. 2번에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수출기업과 전문무역상사, 수출지원기관을 연결할 협업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3번에 전문무역상사는 대무역법상 제도가 아니다. 대무역법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알아만 두시고 4번에 전문무역상사는 종합상사 지정제도를 무역협회에 이관하여 그 취지를 잇도록 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제도이다. 8번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및 무역업 등의 신고 폐지. 무역업 고유번호는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은 무역 통계 작성의 용이, 수출입 실적 확인, 쿼터 관리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해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출, 증가, 수입, 하락 이런 것들. 근데 보시면 산업군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무역업 고유 번호를 지정해 주면서 업태를 같이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자동차 관련 업체인지, 철강 관련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딱 통계를 내기 위해서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쿼터라고 있어요. 쿼터.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좀 깎아주겠다. 근데 어떤 특정 업체들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런 쿼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다음에 2번에 의무사항은 아니며 무역업 고유번호 없이 무역업을 영위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굳이 안 해도 돼요. 3번 무역업 고유번호는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무역거래자라고 하면 수출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다음에 2번의 내용. 무역거래자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 신고 시 무역업 고유번호를 수출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번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번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전자문서 교환체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4번 한국무역협회에서 고유번호를 관리하며 회원가입은 강제되지 않는다. 뭐 회원가입이 강제되지 않더라도요. 회원에게는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좀 유인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장 내용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2장 넘어갈게요. 수출입거래의 개념. 자, 거기 수출 절차의 흐름 한번 그림 보실게요. 셀러하고 바이어가 나와 있고 셀러랑 바이어가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물품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보내주겠죠. 그래서 셀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 의무, 물품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물론 운송계약 체결이나 보험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건지가 달라지긴 합니다. 다음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대금 지급, 물품을 받았어요. 물품 받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과정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계약한 물품이랑 다른 물품을 보내줬어요. 아니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을 보내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해야겠죠. 반대로 셀러가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바이어에게 보내줬는데 바이어가 물품 받고서 돈을 안 줘요. 그러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단에 1번에 무역의 의.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하며 물품 등이란 다음과 같다. 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우리 그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2번의 물품의 정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란 다음을 제외한 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산이 뭐죠? 우리 움직이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뭐 집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으로서 물품에 해당합니다. 자, 1번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뭐 지폐, 은행권, 환어음, 약속어음 이런 것들은 물품이 아니에요. 이 지급수단은 그냥 돈입니다. 돈. 2번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증권도 물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3번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 증권, 금액을 나타내는 서류 등으로 물권의 권리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자, 다음에 3번에 용역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해가지고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분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대무역법에서 물품이 어떠한 개념인지, 근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으니까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용역, 경영상담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무, 상담업, 회계 서비스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용역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그래서 용역의 범위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고 다음에 4번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거는 대무역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소프트웨어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있죠? 그거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서 대무역법상의 물품으로 보고요. 다음에 2번에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것. 뭐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암기해 두시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에 수출입의 개념 보실게요. 1번에 수출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매매 목적물인 물품 등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번에는 지금 수출의 정의가 나와 있고 2번에는 수입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수출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 수입은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수출 볼게요. 1번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특정 거래 형태 중 외국 인도 수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특정 거래 형태 한번 배우셨죠? 그 중에서 외국 인도 수출,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자, 외국 있고요. 여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그 다음에 이 나라에 A 즉 A의 공장 혹은 창고가 있습니다. 물품을 보관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국가가 있어요. 다른 국가에 B라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그래서 A하고 B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한테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보내줘야겠죠? 자, 근데 물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면 괜히 쓸데없이 운송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보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거죠. 다만 외국, 인도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받아야 돼요? 여기 A가 돈을 받아야 되죠.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에 3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뭐 거주자라고 하면요. 거기다 좀 써두세요.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이것들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주체가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뭐 경영상담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아까? 다음에 4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우리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 다운로드 파일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외국 사이트에 가서 외국의 유명한 노래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게임을 다운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대무역법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체크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뭐 2번 한번 보실게요. 뭐 우리나라의 선박이 인도양의 공해상에서 포획한 참치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수출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러시아의 한방 샴푸를 무한으로 보내고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계약하는 경우. 이거 위탁 판매였죠. 해당 나라에다가 물건 딱 보낸 다음에 돈 안 받고 보낸 다음에 거기서 물건 팔아달라 라고 해서 팔린 거는 다시 대금을 받고 안 팔린 거는 물품을 받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준 대가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체크 포인트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 1번 보실게요. 중국 청도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중국 상해의 상인에게 무상으로 의류를 인도하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거래는 대무역법상의 수출이 아니다. 즉 무상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수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2번에 수입의 정의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똑같죠. 아까 수출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요것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의 관점은요. 수출의 관점은 한국에서 물건이 나가거나 아니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2번,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 누구 관점이에요? B 관점이에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수출은 A 관점이었고 지금은 B의 관점입니다. 3번에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보내는 거 말고 들여오는 거. 이게 수입이죠. 자, 거기 체크포인트 보시면 북한과의 물품 거래는 대무역법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지역으로의 물품 공급을 반출이라고 하고 북한 지역으로부터 남한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반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수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출, 반입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시고. 다음에 6번 수출입 거래의 제한, 수출입의 원칙,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번 무역 거래자는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에 7번의 수출입 제한의 사유. 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번에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뭐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동물로 만든 의류 혹은 가방 이런 것들을 수출입하지 말자 라고 국제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약에 가입도 했어요. 그러면 제한이 있겠죠. 2번에 생물자원의 보호, 뭐 유사한 내용이고 3번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번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번 과학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8번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자, 1번에 수출입 승인. 산업부 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물품의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자, 그럼 승인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승인의 유효기간 보실게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단 원칙 자체는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1년보다 짧게 하거나 아니면 1년보다 더 길게 해준다라는 거죠. 다만 맥시멈은 20년입니다. 자, 1번 물가 안정 또는 수급 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2번 제조, 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 어떤 우리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소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차라든지 선박 아니면 비행기 이런 것들은 뭐 반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겠죠. 몇 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물품을 거래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승인 받고 나서 그런 경우에는 늘려준다라는 거고, 수출 수입이 혼합된 거래라든지 아니면 수출입 승인 사항의 변경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2번 보셨고, 3번 수출 수입이 혼합된 거래로 수출입 승인 기간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3번의 변경 승인 대상 보실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일단 승인을 받았는데 15년짜리입니다. 15년짜리 승인인데 그렇게 막 물건을 만들고 있다가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4번의 변경 신고 대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 승인받아서 막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인하고 신고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승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을 해서 다시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신고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경 승인 대상. 승인의 유효기간이라든지 물품 등의 수량 및 가격, 아니면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변경 승인 대상. 4번 변경 신고 대상, 원산지나 도착항, 규격, 수출입 물품 등의 용도, 승인 조건,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신고해 줘야겠죠. 자,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 다음에 5번 수출입 승인 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 변경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래요? 변경 승인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기한은 수출 수입 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승인받은 날 만료 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 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디귿 신고 사실을 해당 세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다음에 6번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 이런 것들은 승인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번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 외교관이나 그 밖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그래서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우를 잘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면제가 되고요. 2번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그래서 기억 보시면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 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니은 무상으로 수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것. 결국에는 무상 수출 수입품이죠. 그런 것들은 면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3장의 수출입 실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영업을 할 때 그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겠죠. 제조 자금.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만큼 수출했는데 올해에도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조금 나한테 대출을 해주면 내가 거래하고 나서 돈을 갚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일반 수출의 실적 보시면 수출 실적 나오죠.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이런 것들을 수출 실적으로 삼습니다. 2번에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1번 수출의 정의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북한은 다른 나라로 규정하지 않기에 수출로 보진 않기에 반출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수출 실적에는 포함한다. 자, 그래서 수출 실적을 따기 위해서는 대북한 반출 실적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2번,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 기억,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거. 결국에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박람회 갔다가 거기에서 박람회 구경 온 사람이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팔겠죠? 그렇게 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다음에 니은,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서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이런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출 신고 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그냥 우리나라를 떠난 상태로 만든 물품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수출 실적 인정 금액 보실게요. 1번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액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인커텀즈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FOB는 어떤 거 기준이에요? 여기 항구에 물품이 배 위에 온 더 보드 되었을 때가 기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수출은 FOB 금액 기준이에요.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요. 알려줘요. 내가 수출 이 건에 대해서 얼마의 수출을 했다 라고 알려줄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다 라는 거죠. 자, 이 FOB에는 물품 자체의 대금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운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 통관 비용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FOB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준일까요? CIF가 기준입니다. CIF는 어떤 기준이에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일반적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억,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중개무역은 뭐였죠? A, B, C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물건 먼저 팔아요. 얼마? 100원에 팔아요. 그럼 이게 수입 B 입장에서 이게 수입되면서 CIF 금액이 100원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B가 통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C한테 다시 팔아요. 근데 B가 얼마에 팔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100원보다 더 높게 부르겠죠. 100원에 똑같이 팔 거면 굳이 이거 물건 지가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원에 팔았습니다.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FOB 수출 나가는 금액. 요거는 CIF 수입 들어오는 금액. 요거하고 차액이 20원이니까 중개무역에서는 요거를 기준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니은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입금액, 돈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은 외국환 은행의 확인분. 다음에 리얼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에 장이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에 의해 외국환 은행이 입금 확인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의 인정 시점. 인정 시점도 왜 중요하냐면 이게 2018년도에 인정 금액인지 2019년도에 인정 금액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 하겠대요. 그러면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매매 계약 체결을 12월 27일 날 했어요. 근데 수출 신고는
2019년 1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 실적이 여길로 들어가요? 여길로 들어가요? 여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위 사항들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중개무역,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 이것들은 입금일로 하겠대요. 중개무역이나 외국 인도 수출 이런 것들은 입금일로 하겠다. 다음에 2번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 자, 우리 1번에서 보신 거는요, 일반 수출이에요. 그냥 물품 자체를 팔아버리는 경우. 2번은 뭐예요?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이래요. 외화 획득용 원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와서 한국에서 그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팔면 뭐예요? 외화 획득을 하게 되죠? 이 원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화 획득용 원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번 인정 범위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역 결제할 때 신용장에 대한 내용 좀 보셨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원신용장에 근거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받기 위해서 LC를 발행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우리 수입자하고 수출자,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은행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수입자가 개설은행한테 얘기해서 신용장을 수출자한테 보내줬어요. 그럼 이 수출자가 이 물품, 수입자하고 계약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재료를 해외에서 이렇게 딱 사와요. 그럼 어때요? 이 수출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국가에서 이 신용장이 발행된 거래에 대해서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국내에서 공급받아 오게 되면 이걸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다만 이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니까 이 신용장은 국내에서는 못 쓰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 다음에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용장 거래는 로컬 LC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어떤 걸 근거로 발급받아요? 여기 수입자가 개설은행 통해서 발행한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근데 신용장 거래가 아니에요. 대금 결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로컬 LC 발행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신용장이 없는 경우에는 로컬 LC 대신에 구매 확인서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정받아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에 수출 실적 인정 금액,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3번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그렇게 보시고, 자, 3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 국내 공급하는 경우. 자, 1번에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1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한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한테 외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한테 돈 받아서 서비스 제공한 거죠.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2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지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인정 금액은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이에요.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수출 실적 인정 시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인정 시점은 돈 입금되는 날, 입금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4번 수입 실적이 나오네요. 수입 실적. 자, 수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인정 범위가 나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 대차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이거 뭐예요? 지금 수입에 해당하는 정의죠. 우리 앞에서 보신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가 그 아래 나오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상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유상. 우리 시험 나중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은 수입 통관액 CIF 기준으로 하겠답니다. 아까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뭐였죠? 기준은 FOB 기준이었죠. 다만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지급액으로 하겠다.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기준에 따르겠다라는 거죠. 3번의 인정 시점. 수입 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입 신고 수리일. 아까 전에 수출 실적 인정 시점도 수출 신고 수리일이었죠. 다만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번의 수출입 공고. 수출입 공고란 대무역법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 품목, 허가 품목, 금지 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딱 공고를 해놓고요. 물품 수출, 수입하는 사람한테 그거 보고 이거 만족한 상태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통합 공고 나왔어요. 수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표시한 공고이다.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식품검사, 검역 등을 받도록 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우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컵 있죠, 컵? 이런 것들, 이 컵 끝에 사람의 입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예시니까 그냥 들어두시고. 3번, 수출입 공고의 예외 대상. 국내에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은 수출입 공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선용품, 외국인 인수수입, 외국 인도 수출, 중개무역 물품은 수출입 공고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나와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품목 분류는 일반 수출입 물품과는 달리 HS 코드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통계 부호를 사용하여 분류한다.
전략물자 수출입은 공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와 수입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이게 뭐 전략물자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거죠. 우리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북한하고의 관계가 많이 괜찮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가 재료를 사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미사일을 만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할 때에는 얘네들한테 물건이 가지 않는다, 원재료가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증빙하라고 만들어요. 해요. 그럼 그 내용을 증빙을 하게 되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 따라서 수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수출 허가를. 그렇게 되면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실게요. 수출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 자, 1번에 외국 인수 수입의 경우는 외국한 은행의 장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2번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 뭐 실적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12번만 한번 볼게요. 11번하고 12번. 한국무역협회장은 은행장 확인 대상 이외의 경우, 즉 앞에 거 전부 다 대부분이 은행장,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을 해주는 경우예요. 근데 한국무역협회장은 은행장이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수출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번 물품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1번에 신청. 물품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다음에 3번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 사실 확인은 무역협회장이나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고, 다음에 4번 자료 제출의 요구.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입 확인서의 발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번 보고. 수출입 확인서의 발급 현황 등에 관한 매 분기 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내용 등을 받아서 혜택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요번에 3장에서 배우신 수출입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인정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입 실적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4장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